안녕하세요. 이제 6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은 이제 인간 관계를 좀 이해해 볼 거예요. 인간 관계의 이해. 그래서 이 인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유형에는 일단 휴스톤과 레빙거가 말하는 인간 관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톤과 레빙거는 뭐라 했냐면, 두 사람의 상호 의존도에 따라서 친밀도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은 처음에 봤으니까 첫인상이 일단 형성될 거 아닙니까? 첫인상 형성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잖아. 면식, 면대면 했죠. 그럼 이제 접촉을 하겠죠. 이거를 피상적 역할 단계라고 합니다. 접촉. 접촉했더니 이 사람 나랑 결이 맞네? 친밀한 사적 관계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요거를 상호 의존 단계라고 합니다. 자, 첫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에서는 뭐냐면 접촉하지 않고, 아직 접촉을 안 하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단계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나 보편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피상적 역할 단계에서는 접촉을 하니까 교류가 이제 일어나겠죠.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인격 특성보다는 역할이 좀 더 증시돼. 이 사람이 어떻고 성격이 이렇고 이거보다는 일단은 역할, 피상적인 역할이 중시되기 때문에 친밀감이나 상호 의존성이 증진되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키워드 공정성과 호혜성이 관계 유지의 주요 요인이 된대요. 공정성과 호혜성, 이 말이 나오면 접촉 단계, 즉 피상적 역할 단계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친밀한 사적 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상호 의존이 나타나는 거야. 개인적 수준까지 상호 교류가 더 발전이 되고, 호혜성의 원칙이 오히려 초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류가 심화돼서 공유된 경험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휴스턴과 레빙거가 두 사람의 상호 의존도에 따라서 친밀도가 형성되는 그 단계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유형이 또 있는데, 인간관계는 4가지 유형이 있어. 호혜성의 원칙이 아닌 그냥 정말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유적 관계가 있고, 거래적이고 교환적인 성격, 즉 호혜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교환적 관계가 있고,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 서로 달라, 상하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형식적이고 수단적이죠. 종적 관계. 반면에 사회적 지위 위치가 서로 유사한 사람끼리 자발적인 속성을 지니는 횡적 관계. 공유적, 교환적, 종적, 횡적, 이렇게도 인간관계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넬슨 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관계에 심화 요인이 있다. 심화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보상성이야. 보상성. 긍정적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인간관계는 더 심화된다. 보상성. 보상이 주어져야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보상이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 있게 교류가 되어야지 관계가 심화된다. 이제 균형 있게 상호성. 그 다음에 서로의 행동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정된 지침이 필요해. 지침, 규칙. 인간관계 심화 요인, 넬슨 존스가 말한 3가지 요인에는 뭐가 있다? 보상성, 긍정적 보상의 범위, 상호성. 그 보상이 서로 균형 있게 교류되어 균형 있게 규칙, 지침이 있어야 한다. 보상성, 상호성, 규칙, 요 3가지가 있다. 다음은 이제 자아의식 모델을 볼 건데요. 자아의식 모델에서는 일단 조아리의 창을 먼저 볼 거예요. 조아리의 창. 조아리의 창도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또 문제에 나오거든요. 자기 개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의 이름을 따서 조아리의 창, 조아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데요. 자기 개방은 인간의 내면을 자아 개방과 피드백을 기준으로 분석해서 자신의 욕구, 생각,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조아리 창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거고 타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타인도 모르는 정보가 있겠죠. 네 가지. 나도 알고 타인도 알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오픈 에리아, 오픈, 공개된 영역, 즉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죠. 서로 아니까 인간관계가 발달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경청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서로 비밀이 없는 친구 사이. 지나치면 주책 없어 보이고 경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자,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서로 모르는 unknown, 미지의 영역인 거죠. 고립형. 서로가 다 몰라. 나 자신도 몰라. 그러면 어떡해요? 난 내 자신도 모르는 게 난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죠. 말을 뭐 털어놓을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나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서 고집이 드럽게 세. 주관도 지나치게 강해. 이것을 미지 영역 고립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릴 겁니다. 자, 일단은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알아.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모르는데 내 친구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그럼 나 어떡해? 나 눈먼 사람이야. 블라인드. 맹목 영역이라고 하고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고 타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야. 자기 주장형.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자신감이 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 혼자 그냥 주장하는 거죠. 나는 맹목형. 난 몰라. 네가 날 알 때마다 나는 내 자신 몰라.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타인은 날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야. 자, 반면에 자, 타인은 몰라.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니까 숨긴 거잖아. 숨겨진 영역. hidden 이라고 합니다. hidden. 숨겨진 거. 나만 알고 있고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야지. 실리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잘 안 하고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 여기라고 하네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 그래서 타인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하고 신중하고 이 사람들은 신중하고 실리적인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자, 그래서 조아리의 창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픈형, 개방형, 그 다음에 미지형, 고립형, 그 다음에 블라인드, 맹목형, 자기주장형, 그 다음에 여기는 히든, 숨겨진 영역, 실리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요게 조아리의 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개방 5단계 존 포웰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 개방 5단계 존 포웰. 5단계니까 순서가 이렇게 있겠죠. 자, 1단계에서는 그냥 인사말과 안부 등을 그냥 주고받는 형식적인 단계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그냥 의의가 있는 거야.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라고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 그러다가 아직 자아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은데 단지 누가 어떤 일을 했대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수준이고 그거를 통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개입되지 않는 거. 요거는 그냥 사실 정보들을 그냥 주고받는 교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는 바로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관용적 어구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향상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진실한 자아개방적 의사소통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내가 알기로는 이러던데 하고 생각과 판단을 나누는 단계가 3단계고요. 4단계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친밀감이 느껴져. 느낌, 감정, 직관의 단계 자신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4단계. 맞아. 5단계는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거. 너와 나와 이심전심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또 지지까지 해주는 거. 최상의 의사소통 단계. 결국은 이게 진실의 단계인 거죠. 이게 자아개방 5단계. 존 포웰이 말한 자아개방 5단계. 이 순서대로 가야지 내 자아가 이제 개방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진실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존 포웰이 말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근데 이 인간관계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부적응 유형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에서는 첫 번째 우리는 부적응자에 대해서 봐야 돼. 부적응자를 자 머튼이 뭐라고 했냐면 머튼이 아노미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아노미는 문화적 공통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격차라고 봤어. 아노미는 문화적 공통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격차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도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다고 보고 이 유형을 또 5가지로 또 나눴어. 머튼이가 이제 5가지로 나눴어요. 인간의 욕구도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유형을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공통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격차라는 아노미가 사람들에게 일탈 행위를 유발하는 거구나.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머튼이 말하기로는. 그래서 첫 번째, 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거. 자 봐봐요. 자 문화적인 공통 목표가 있을 거고 제도적 수단. 요 사이에 이제 괴리가 느끼면 이제 아노미가 이제 아노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 자 여기서 이제 부적응 유형을 볼 거야. 자 이 2개를 그냥 수용해. 그냥 수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동조형이라고 하고 그냥 동조하는 거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부적응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수용해. 근데 이 제도적 수단은 포기하는 거. 사기, 횡령, 강도, 범죄죠 범죄. 혁신형. 얘는 문화는 거부해. 근데 이 제도적 수단은 막 집착을 해. 이거는 제도적인 수단에만 제도적인 걸로만 집착하는 사람. 의례주의형. 예를 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 둘 다 거부해. 패배주의.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방랑자, 은둔자, 불쌍한 사람들. 근데 문화적 목표와 수단은 모두 거부하는데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역이다 이러잖아요. 사극 보면 반역형.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거. 반역형. 사회운동가, 여성해방운동가, 히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부적응 유형은 5개가 있는데 자 문화적 공통목표 제도적 수단 동글동글 동조형. 동글 X는 이제 제도적 수단을 이제 안 거치는 거니까 경찰 여론과 범죄 반하는 거죠. 혁신형. 근데 제도적은 좋아. 그러면 공무원들 의례주의형. 둘 다 싫어. 패배주의. 그 다음에 둘 다 싫은데 기존의 새로운 걸 대체할 거면 반역형이 있다. 이게 머튼이 말한 부적응자 아노미 이론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단순하게 가서 일반적인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적응적 인간관계. 자 얘도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네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형. 회피는 결국 뭐죠? 고립형. 나 혼자만 있겠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피상형.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 잘 못 맺네. 미숙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회피형은 뭐냐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경시형. 인간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경시형이 있고 불안에 뜨는 사람들. 불안형 이렇게 있어. 회피형. 피상형은 인간관계 잘 못 맺는데 겉으로만 원만한 것을 보이는 것. 실리형. 업무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실리형이 있고 유희형. 놀기 위한 관계. 미숙형은 대인관계 부족으로 관계에는 미숙한데 뭔가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 미숙형은 나 관계는 미숙한데 나 또 너랑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을 미숙형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도 4가지로 나뉘어요. 소외형. 불쌍해. 관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따돌림을 당해. 소외형. 소외받아. 반목형. 다툼, 대립. 효율적인 관계를 못 맺어.
의존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야. 관심과 애정을 계속 확인하는 거. 지배형.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력화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요런 게 이제 미숙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적응적 인간관계에는 이렇게 회피형, 피상형, 미숙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험 지문을 보면 미숙형에서도 소외형, 따돌림, 의존형,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려는 요 선지가 좀 더 유독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 접촉 경계 혼란 장애라는 게 있다. 접촉 경계 혼란 장애. 이것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타인의 신념과 기준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면화로 부모의 가치관이나 도덕률을 지나치게 내사한 개체는 무비판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이랬대. 그러면 나의 신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내사라고. 내사. 그냥 우리 이렇게 외웁시다. 내사. 내시들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을 한 거야. 그렇게 외워요. 내사. 무비판적. 내사. 그 다음에 나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으로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는 거. 투사. 투사. 우리 투사 뿔 달린 거 있잖아요. 우리 투사. 우리 어제 그 MOT 배웠을 때처럼 투사. 투사 보면 이제 투사가 뿔을 빵 하고 받죠.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투사의 그 투는 그 손은 자기의 뿔을 그 투사에게 딱 돌리는 거야. 책임 소재를 하는 거. 투사. 자, 말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웁시다. 반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 자신에게 표현한 거. 누군가에게 화가 났어. 당사자에게 표현을 못하고 내 자신을 공격하고 너무 슬프다. 이거 반전. 우리 이렇게 외웁시다. 반전 있는 사람들. 야, 나는 네가 나한테 화가 날 줄 몰랐어. 근데 왜 네 머리를 잡아뜯고 날리냐? 야, 너 진짜 반전 있는 사람이구나. 반전. 자신에게 표현하는 거. 반전. 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거. 융합. 융합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적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고. 야, 이거 슬프네요. 편향. 자,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갈등이나 자극에 노출됐어. 나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감각을 둔화시키겠어. 하는 거. 편향. 참 슬픈 사람들 편향. 마지막.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것.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야, 너 자의식 진짜 세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항상 관찰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한다 하면 자의식이다 라고 외워두시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는 자의식이다. 요게 접촉 경계 혼란 장애 6가지. 자, 정리. 내사, 내시, 무비판적 수용. 투사, 책임 소재, 뿔, 투사한테 돌리는 것, 타인에게 돌리는 것. 반전. 야, 너 반전 있는 사람이다. 너 나한테 화났으면서 왜 네 자신한테 머리털 잡아뜯고 난리야. 융합. 하나 되는 거. 편향. 불쌍한 사람들. 내적 갈등.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나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나의 감각을 둔화시키겠어. 편향. 자의식. 야, 너 자의식 높구나.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 접촉 경계 혼란 장애.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 이제 대인 지각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대인 지각도 어쨌든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후광 효과. 개인이 가진 지능, 사교성, 용모 등과 같은 특성들 중에 하나의 기초에서 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갖고 있는 용모,
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이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의 기초에서 와, 연예인 외모 대박 이뻐. 빛이 나다. 뒤에서 후광이 난다. 일반적인 인상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송혜교, 전지현, 김태희, 태희, 지호, 혜교. 난 옛날에 시트콤 있었어요. 그거 보면 그 개인들, 연예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 이쁜 사람들 형성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들 이런 식으로 후광 효과. 관대화 경향은 뭐냐면, 야, 너 진짜 너 관대하다. 너 다른 사람 매우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야. 그냥 관대 있게. 매우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거, 관대화. 판단을 할 때 아주 나쁘다, 아주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중간, 중심화 경향. 그냥 중간. 최근 제공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 최근 제공이니까 최근 효과. 반면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너무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돼서 평가절하되는 거. 비교되고 평가절하되는 거. 대비 효과. 대비 효과. 이거 헷갈려요. 대비랑 대조랑 있어요. 봐봐요. 대조 효과부터 볼게요. 대조 효과는 뭐냐면 최근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야. 이거 세 가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 외웁시다. 최근 효과는 최근 제공된 정보에 그냥 비중을 두는 거야. 얘는 비중을 두는 거야. 최근 제공된 정보에 비중을 두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에 제시된 정보가 좀 더 기억에 남겠죠. 대조 효과는 최근 주어진 정보와 일단 비교를 일단 해야 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대조 효과. 대비는 비교를 하고 평가절하되는 것. 평가절하. 우리 이렇게 외웁시다. 평가절하. 대비마마 나이 들었어. 평가절하됐어. 대비마마 평가절하됐어. 나이 들었어. 비교됐어. 신생 마마들이랑 이제 비교돼가지고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방사효과 볼게요. 방사효과는 너무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이 고양되는 거. 내가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나까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지위나 자존감 고양되는 거. 방사효과. 방사 다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 사람 효과가 나한테까지 다 방사효과. 초기 효과는 처음 주어진 정보에 보다 비중을 두는 거. 초기 효과. 최근 효과와 반대가 되겠죠. 얘는 처음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투영 효과는 투영하는 거야.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는 거야. 나와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는 거. 투영 효과. 투영하는 거. 최소한의 법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단점에 의해 제어되는 거.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단점에 의해 제어되는 거. 단점에 제어. 최소한의 법칙. 악마 효과. 싫은 사람이 있다. 다른 심리학과 부정적 평가.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지금은 이제 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데 너무너무 싫은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 진짜 너무 싸가지 없고, 진짜 못되기로 유명한 선배 있어. 그 선배랑 한번 좀 크게 싸웠거든요. 그 뒤부터 아무리 화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 악마 효과. 근데 그 사람 진짜 악마 같았어. 진짜 못돼 처먹었어, 진짜. 죄송합니다. 신성한 강의에. 죄송합니다. 나 마지막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정관념. 고정된 견해와 사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대인지각 왜곡 현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각 특징과 설명, 의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과정, 순서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거는 그냥 앞글자를 외워야 되겠더라고. 시험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자꾸 이게 틀리더라고요. 의사소통 과정. 요거는 발부 전해수라고 외워. 발부 전해수. 발부. 내 발가락 발부 전해줘. 전해수. 발부 전해수. 발신자. 부호화. 전달의 매체. 해독. 수신자. 라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 짓는 준거 기준.
자,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발부, 전해즈 하였는데 이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준거 기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버마스가 말했는데 하버마스가 말하기로는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그 기준으로는 일단 이해 가능성, 발언이 모호하지 않고 의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게끔 분명히. 그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전문가들만 쓰는 말을 쓰면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 가능성 있게 말해라. 그래야지 의사소통 상태가 원활하게 될 거 아니냐? 마이 하버마스. 그 다음 진지성. 야 진지해야지. 너 발언에 속임수 있으면 돼. 안 돼. 속임수 있으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가자. 너 나 속일 생각하면 진지하게 가. 진지성, 진리성, 진실. 그래서 이게 가끔 헷갈려요. 진지성, 진리성, 진실성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냥 지리, 진지, 진리, 지리. 지리 선생님들 뭔가 약간 좀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막 무던하게 이게 지도 호랑이 그림 그려서 강의할 것만 같고 무던하잖아. 근데 또 학생들 또 되게 잘 가르치고 지리 선생님 이렇게 외워주고. 마지막 타당성. 타당해야 돼. 야 문맥에 맞지 않잖아. 맥락에 맞지 않잖아. 발언이 맥락에 맞아야 한다. 맥락. 타당해야지. 이해가능성, 진지성, 진리성, 그 다음에 타당성. 요게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준거 기준이다. 유형도 중요해요. 의사소통의 유형. 자, 의사소통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향적. 두 번째, 하향적. 세 번째, 수평적. 여기까지는 거의 뭐 방향이죠. 방향. 마지막 4번째, 포도넝쿨 의사소통. 상향적은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이 여러 가지 이 종류들을 보고 이거는 어느 의사소통인가요? 이렇게도 기출에 나오더라고요. 보고 하부가 상사한테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보고 결제 올려야겠죠. 면접, 인사 상담, 제한제도.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제한하는 거. 제한제도, 결의함제도, 직원, 여론조사. 여론조사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보고 올리겠죠. 그래서 얘는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하향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 왜냐 하향적은 반대로 상급자가 그냥 내리꽂는 거야. 명령하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특정 업무 지시하고 조직 목표를 주입시키는 데 이제 목적을 두는 거라서 이런 하향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게 상향적. 근데 반대로 이제 보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데 우리 상사 진짜 개차반이래. 일 개 못한대.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나 반대 의견이 있겠죠. 여론조사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윗사람한테 말해도 되는 걸까? 선택적 여과 현상 걸러내는 거야. 반대 의견은. 그러면 내가 잘릴 수 있잖아. 그쵸? 그런 단점이 있다. 자, 하향적 의사소통은 반대로 얘는 이제 위에서 내리꽂는 거야. 들어라. 게시, 구내방송, 보아라, 강연, 편람, 기관지, 레터, 들어라, 보아라 이런 것들.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정보를 알리겠죠. 구성원 사기를 이제 높이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다음 분기는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으쌰! 열심히 하면 성과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기를 높이고. 근데 단점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사소통이라서 피명령자의 의견이나 요구를 참작하기 힘들며 극비사항일 경우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죠. 왜냐면 뉴스레터나 게시로 이제 보완하고 내렸는데 극비사항일 때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하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비밀이 누락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사에 대한 거부감에서 쟤 또 지랄이야 하면서 진짜 짜증나 하고 이제 할 때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수평적인 거는 동일한 계층, 주로 뭐 동료, 부서 이런 게 있겠죠. 사전 심사 제도가 있고요. 회의, 둥글게 모여서 회의하고요. 위원회,
회람. 회람 정확히 뭔지 아는데 회람 뭔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죠. 회람. 통보. 통보가 수평이래요. 그냥 외웁시다. 통보. 회람 통보. 두 글자. 회람 통보. 수평적. 자, 포도농쿨은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서 얘는 인간적 접촉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소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농쿨이 어때? 막 구불구불 막 엉켜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하급자의 태도나 성과, 아이디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전달하지 못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하급자들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반면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책임한 정보가 전달될 때 관리자가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는 유언비어, 포도농쿨이 있다. 자, 이제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네. 이 장애 요인에 대해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자 말은 안 해도 다른 기준을 각자 이제 적용을 하겠죠. 준거의 틀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제공되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 신념과 이해치에게 맞는 것을 좀 더 크게 지각하려고 하는 거. 뭔가 좀 내 입맛에 맞게끔 선택적 청취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각할 때 있어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 있어. 화가 나 있어. 그러면 말할 때도 화만 더 내고 들을 때 몰라 내 말 들어 하고 감정 상태가 최악이겠죠. 조직 내에서 권력, 계급, 직급 이런 위신관계 편하게 말하십시오. 이사님이 얘기를 해도 나는 말 솔직히 편하게 못해요. 권력 때문에, 계급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편하게 합니까? 하급자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한 채 상급자인 수신자에게만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 유리한 평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 정보 여과.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독특한 언어,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는 집단 밖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장애가 되겠죠. 이거를 집단의 응집력.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해 가능성 이 얘기를 했잖아요. 준거의 틀로.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수신자들은, 받는 사람들은 나름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메시지에 대해 판단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이전에 미리 형성된 고정관념, 가치 판단 또는 고정관념으로 메시지를 판단하죠. 개인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귀인시키는 과정. 이거는 투사. 정보의 과부하. 너무가 정보의 홍수 때문에 뭐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신뢰도도 중요하죠. 요런 것들이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해당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채널의 충실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요거는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이거 시험 기출문제를 보니까 자, 보다 개인적이고 의사소통할 때 집중도도 높고 정확성도 높고 쌍방향성이지만 의사소통의 그 느리다, 속도가 느린 거는 뭔가요? 하는 면대면 회의. 그 다음에 반대로 뭐 게시판, 공지는 좀 더 다중적이고 집중도도 낮죠. 왜냐면 그냥 이거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사이트 열어서 보지 뭐. 집중도 낮고 정확성도 좀 낮고 그다음에 일방향성, 그냥 어쨌든 내리꽂는 거니까 이거 보시오, 들으시오 하는 거니까. 근데 속도는 빨라. 요거는 게시판, 공지구나. 그냥 충실도에 해당하는 것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탁의 기술을 볼까? 부탁. 우리 부탁할 때도 3가지의 기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먼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해. 일단 요걸 요청했다가 이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다음에 이거 이 정도도 해줄 수 있어. 점점 큰 거 요청하는 거야. 요거를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랍니다.
한 발 들여놓기 기법. 자, 그럼 반면에 일단 이거 큰 거부터 일단 던져버려. 근데 이건 좀 못하겠는데? 그래? 그러면 요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일단은 뻔뻔하게 큰 걸 요청했으니까 얼굴 부딪히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세지 한 번에 먹기 너무 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칼로 이렇게 얇게 덩어리 쓸 거 아닙니까? 그때 상대에게서 무엇을 양보받기 위해서는 조금씩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소세지 생각하세요. 살라미 기법. 소세지, 살라미. 서브웨이 가면 무슨 살라미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햄 종류에. 아무튼 살라미 기법. 상대에게서 무엇을 양보받기 위해서는 조금씩 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교류 분석 TA 볼게요. TA는 Transaction Analysis.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류가 있겠죠. 그 교류, 대화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이 교류 분석은 3가지 욕구 이론과 4가지의 분석 이론으로 나뉘어져요. 3가지 욕구 이론을 에는 스트로크와 시간의 구조화, 대인관계, 인생태도 이런 게 있고요. 4가지 분석 이론으로는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그다음에 게임 분석, 각분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교류 분석은 누가 했냐? 에릭 번,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에릭 번 교류 분석 창안되었다.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 사용하다가 점차 개인 상담이나 개인 치료로 사용되었고요. 정신 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하는 거야.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창안했으니까 정신 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하는 거고요. 배운 것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심리치료법이고 성격 이론이다. 개인과 조직의 변화, 의사소통 활성화, 조직 활성화, 개개인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얘는 비결정론적 철학 습관을 초월해 새로운 목표나 행동을 선택할 순간. 자, 비결정론. 선지의 결정론적 하면 B 틀렸어. 비결정론적 철학 습관을 초월하는 거. 자, 상호 반응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류 분석. 자, 이 교류 분석에 인간관이 있습니다. 이 인간관이 여기로 볼 건데요. 자, 인간관에는 자율성. 인간은 말 그대로 자율적 존재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 친밀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은 긍정성을 갖고 있다. 긍정성. 인간은 모두 왕자 또는 공주로 태어난다. 나는 공주로 태어난 겁니다. 3번째, 인간은 늘 변화무쌍하다. 변화 가능성. 이게 일단은 TA, 교류 분석의 인간관이야. 이게 기본적인 인간관 3가지. 자율성, 긍정성, 변화 가능성. 이 3가지. 자, 그럼 이제 분석 이론 4가지의 분석 이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4가지 분석 이론을 먼저 볼게요. 구조 분석. 구조 분석은 일단 자아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모의 자아 상태, 부모, parent, 양친, 양육자 등 외부로부터 획득한 태도나 행동이에요. 양육자, 부모 안에서도 크리티컬한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제자, 총재하는 거. 반면에 nurturing parent, 되게 따뜻하게 양육하는 부모,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부모, parent, 그다음에 adult, 성인. 이제 부모가 있고 어른으로 자라겠죠. 성장하겠죠. 성인 자아 상태. 논리적, 합리적, 타산적,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기초에 이성적으로 문제를 야, 너 어른이네.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른이네 라는 소리 많이 듣죠. 그 다음에 C, child, 아동.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겪었던 경험을 똑같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여기도 나뉘어져 있어. AC,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의 행동 방식. adaptive, 적응하는 거, 순응하는 거야. adaptive. AC, 수능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 미숙, 모방, 소극적, 수능적, 눈치를 본다. 수능적 자아. 반면에 FC는 free child, 자유분방한 아이. 자유로운 자아. 그래서
분석 이론 중에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게 있는데 P, parent, adult, child. 근데 child 안에서도 adaptive child, 선응하는 아이, FC, free child, 자유로운 자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분석을 할 건데, 교류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하나의 자아 상태에서 보내지는 자극이 다른 사람의 자아 상태에서 보내지는 반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또 3가지가 있어. 상보적 교류가 있고, 교차적 교류가 있고요, 이면적 교류가 있어요. 상보적 교류는 뭐냐면 기대한 반응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거야. 기대한 대로 반응이 돌아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보, 미안한데 잠시 아이 숙제 좀 봐주세요. 지금 많이 바쁘나 보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기대한 대로 내가 남편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럼 내가 기대하는 거는 아이 숙제 좀 봐줘 여보 이거잖아. 근데 남편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기대한 반응 돌아왔네. 상보적 교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류 분석, 얘 대화를 분석하는 거야. 말 그대로 대화를 분석해서 교류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교차적 교류는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는 거야. 여보, 오늘 우리 재밌는 영화 결제해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볼래? 애들 중간고사 친다고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긴장과 갈등. 남편 기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어머 너무 좋다, 맥주 마시면서 너무 좋아 여보 할 텐데 아씨 나 혼나겠다. 교차적 교류라는 거죠. 이면적 교류는 뭐냐면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양쪽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교류로서 이면, 종이에도 양면이 있듯이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교류를 이면적 교류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상보적 교류, 교차적 교류, 이면적 교류. 각본 분석은 그냥 인생 각본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뒤 양친에 의해 강화되고 그 후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의해 정당화되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에 도달한 것이다. 인생 각본이라는 거네요. 이건 잘 몰라요. 이건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석 이론 이렇게 봤고, 다음 이제 3가지 욕구 이론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3가지 욕구 이론 볼게요. 욕구. 자, 욕구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트로크. 모든 인간의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는 자극을 갈망한 욕구야. 자,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자극을 갈망한 욕구라서 이 자극을 갈망하는 것은 스트로크를 통해 채워진다고 합니다. 스트로크는 친밀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돼서 타인에 의한 존재의 인정을 뜻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사람들 간의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본 단위로서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는데 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에 의해 주어지는 존재인 인정을 의미한다. 스트로크 방식은 개인이나 가족에 따라 학습되는데 개인의 스트로크 방식은 성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습이 되니까 성격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스트로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삶의 입장이 형성된다. 이게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의 구조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외에도 상대방과 스트로크를 주고받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환경을 계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구조화라고 한다. 시간의 구조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타인을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보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없어. 내 스스로 그냥 욕구 충족을 해주려는 거야. 폐쇄, 문이 꽉 닫혀있죠. 전통이나 관습적인 행사에만 의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스트로크를 유지한다.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시간 구조화, 의식.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활동.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교류 활동이지만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극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 요구하지 않는 부정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일만 하고 집 가는 사람들. 활동. 직업, 육아, 취미, 스포츠,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즐겁게 교환하는 거. 그냥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즐겁게 얘기하는 거. 잡담.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교류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인생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부정적 스토크를 결국은 교류하는 거. 필요악과 같은 거. 게임. 마지막. 상대방을 신뢰하고 순수한 배려를 하는 진실한 형태. 이게 스토크 가장 높은 게 친교다. 친교. 진실한 형태 가장 높은 거. 친교. 자, 이게 시간의 구조가고요. 마지막은 해리스가 말하는 인생 태도를 또 봅시다. 인생 태도. 어릴 때 부모와 주고받은 스토크를 기초로 형성된 자기나 다른 사람 또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죠. 해리스, 인생 태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있어. I'm okay, you're okay.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타 긍정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I'm okay, you're okay. 두 번째, I'm okay. 자기는 긍정한데 You're not okay. You're not okay. 나는 좋아. 근데 난 너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죠? 단절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는 거잖아, 타인과. 이번에는 I'm not okay. You okay? 나는 안 괜찮아. 난 진짜 무가치한 사람이야. 넌 좋아. 너한테 의존해도 돼? 이런 거. 마지막. I'm not okay. You're not okay. 자타 부정.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체념적이고 반항적인 인생 태도를 갖는 거예요. 둘 다 나도 부정, 타인도 부정. 반항적이죠. 이게 해리스가 말하는 인생 태도다. 6장